안녕하세요. 관계부교 유정입니다. 이번 시간 180페이지에 주택건설과 관련된 관계사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주택건설과 관련된 관계사항으로서 주택건설 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과 자금 조달 관계를 함께 살펴놓습니다. 최근 계속 시험 문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정리해 줘야 됩니다. 우선 용지 확보와 관련되어 첫 번째 우리가 보실 것은 타인 토지 출입과 토지 수용 등에 관한 문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우선 동그라미 1번의 타인 토지 출입과 관련되어서는 국가기관인 사업체는 국민주택 등을 건설하고자 할 때 조사 측량을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남의 땅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토지 등의 수용, 사용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인 사업체가 국민주택 등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소유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우리가 민법 공부하면서 제한 물권 등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가 아닌 각종 공익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 그 필요한 땅을 강제 취득하는 방법을 수용이라 표현합니다. 이렇게 수용하게 되면 일반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곳에 개발 사업을 완료하여 분양 처분하게 되면 막대한 개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일반 영리 목적으로 하는 민간에게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의 경우에만 토지 등을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택법에서는 국가 등이 국민주택 건설하는 때 필요한 땅에 대해 강제 수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용하게 되면 수용당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손실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보상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18회 시험 때는 양가로 2번에 타인 토지 출입과 관련된 손실 보상과 관련되어 동그라미 2번 손실 보상 절차와 관련되어 니은번에 관한 내용을 주관식으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손실 보상할 자 또는 손실 입은 자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는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 신청할 수 있다. 토지 수용위원회를 적으라고 작년에 시험에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남대문 불태우신 일산 할아버지가 경기도 수원에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 신청한 적이 있는데 그 토지 수용위원회를 우리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더 이상 시험거리 아니겠죠. 그리고 양가로 3번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시의 손실 보상입니다. 1번입니다. 국가 등의 사업체가 국민주택 건설하거나 국민주택 건설하기 위한 대지 조성하는 경우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여기 손실보상과 관련되어서는 원칙적으로 주택법령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주택법상의 규정이 없다면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주력 공치법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공치법에 따라 손실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치법은 우리 시험거리는 아니지만 그냥 재미로 한번 들어줍니다.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강제 수용 대상이 되었다고 하면 공치법에 따른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치법에서는 대가 보상과 영업 보상 그리고 생활 보상 세 가지 차원에서 각종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대가 보상이라 함은 바로 토지 등의 취득 가격 또는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건축물 건축 가격을 고려하여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 제주도에 제2국제공항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곳의 개발 사업은 한 1년 전부터 개발 사업을 많은 사람들이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토지 거래하게 되면 토지 거래 가격을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다운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하지만 개발 사업이 분명히 뚜렷하게 확정되었다고 하면 그때는 다운 계약서 쓰는 사람 없습니다. 토지 거래 가격을 만약 100으로 했을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되면 그 100을 기준으로 110에서 120 정도를 보상해 주거든요. 100에 거래했는데 불구하고 세금 적게 낼 목적으로 50이나 60을 취득 가격으로 신고하게 된다고 하면 그 50을 기준으로 보상하다 보니 60, 70 정도밖에 보상이 안 나갑니다. 만약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내가 취득한 계약보다 작게 돈을 받게 된다고 하면 머리에 띠 두르고 나가야 되죠. 그리고 그 내용은 결사항쟁, 정당한 보상이 아니면 죽음을, 그런 험악한 문구를 좀 집어넣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영업보상과 관련되어서는 각종 개발 예정지에 갑자기 벌통이 몇십 개씩 쌓여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양봉하는 분이 그 지역이 개발되게 된다면 더 이상 양봉일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조성되게 되는 상가 분양권을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관리처분계획 인가 직전에 그 정비구역 내 상가 세입자들이 영업 매출을 하게 된다면 평상시에는 현금은 누락시키고 카드 매출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 인가 직전에는 그 매출액을 몇 배씩 적어낸다더라고요.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재개발 사건과 관련된 그 사고 이후에 상가 세입자에 대한 충분한 영업보상을 하도록 법이 정해놨는데 그 관리처분계획 인가 기준으로 6개월 사이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업보상을 따로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보상은 내가 개발 예정 구역 안에 집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집이 강제 수용당했다고 하면 나는 살 집 없죠. 만약 그런 경우라고 하면 이주 대청주택을 따로 마련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어떤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된다고 하면 미리 그곳에 공장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장은 생소공장이든 한가공장이든 뭐든 만들면 되죠. 그리고 이 공장 옆에 기숙사를 하나 만들어 놓는데 이 기숙사에 내가 거주 목적으로 사용 중이라고 하는 취지에서 밥솥이나 또는 식기 몇 개를 집어넣습니다. 4도에 8점까지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나대지인 곳에 새로이 건물이 건축되고 그 공사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게 된다면 충분한 대가 보상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곳이 개발되게 되면 더 이상 공장일 못하죠. 이러한 때는 영업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내가 직접 거주하고 살고 있다면 그때는 생활 보상과 관련된 이주 대청주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채법의 손실보상과 관련된 기준 무엇인지 잠깐 재미로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국가가 국민택 건설하는 경우에도 주택법 또는 공채법과 관련된 손실보상을 적용하게 되고요. 이렇게 결정된 보상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좀 더 많이 달라 요구할 수 있죠. 이러한 때 재결 신청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재결 신청은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재결 신청과 관련된 재결 신청 기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사업 인정 및 재결 신청입니다. 공지법을 진행하는 경우 공지법상의 사업 인정을 사업계획 승인으로 본다. 여기 사업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기를 말합니다. 국가 등이 국민주택 건설사업과 관련되어 사업계획 승인 받게 되면 그 사업계획 승인 받은 때부터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재결 신청은 공지법의 규정에 불과하고 사업계획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건설사업 기간 추정했습니다. 그러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사업 기간 내 보상금에 대한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공지법에서는 사업 인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재결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지만 주택법에서는 사업 기간 내 재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건설 사업이 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2년을 재결 신청 기간으로 정해 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토지 수용과 관련되어 토지 수용 가능한 경우가 무엇인지 그리고 손실보상은 어떤 법령에 따르는지 그 정도를 한번 살피는 게 이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182페이지에는 이번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 임대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소유한 땅을 국유지라 하고 지자체가 소유한 땅을 공유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공유지를 매각하게 되면 누가 먼저 취득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대상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여기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 임대와 관련되어서는 자주 우리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낼 때마다 주관치 형태로 나오고 있거든요.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양가 1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한 토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박스 찾았습니다. 1번 주셨습니다. 국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자, 그리고 주택조합을 만들어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공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회 때인가 이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과 관련되어 이 50%를 빈칸 만들어 놓고 그에 적합한 것을 적으라고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으로 국공유지 우선 매각에 있어서는 국민택 건설하는 자에게만 우선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택 규모, 주거적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죠. 이번에 만들게 되는 세대수가 만약 300세대라고 하면 150세대 이상을 국민택 규모로 건설하는 자에게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공유지를 국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로 확보했다면 주택 건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아니한 때는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거나 환매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기 환매라고 하는 것은 원 소유자가 해당 물건을 다시 취득하는 것을 환매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를 공급받은 사업체가 제대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때는 환매 대상이 되게 되는데 그 환매 요건과 관련되어 이러한 국공유지를 공급받은 날부터 취득하거나 임대한 날부터 2년 이내 해당 주택건설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하면 환매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앞서 주택건설 절차와 관련되어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착공신고하고 공사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착공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땅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 착공 시기는 주택법령상 5년 이내 착공신고하고 공사 개시하면 되죠. 여기에서는 2년입니다. 그러면 2014년 2절에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때부터 2년 이내 착공신고하고 공사 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법이 개정되어 5년 이내 착공신고하고 공사 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 내용이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의 좀 특이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험거리로 파악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환매와 관련되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매수일, 임차일부터 2년 이내 국민택 규모의 주택, 조합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2년이라고 하는 기간 확인하시면서 환매 요건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완공이 아니라 착공이죠. 25층짜리 아파트 만들게 된다면 순수한 공사 기간만 2년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받은 날부터 2년 내 완공한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2년 내 착공하지 않을 때 환매 대상이 된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비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재비지는 17회 때 기출문제로 출제되었는데 그때 재비지를 적으라고 시험에 낸 바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할 게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사업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가로 속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 동그라미 놓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재비지 매각을 요구한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재비지 총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재비지는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조성되는 땅이 바로 채비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각종 신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많이 보셨죠? 판교지구나 교화지구, 동탄지구 이러한 곳에 다양한 신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도시는 종전에 농경지이거든요. 이러한 농경지를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적으로 변모시키는 것이 바로 도시개발 사업인데, 이러한 농경지에 종전 토지 가격이 평당 100만 원씩 200평 가진 분이 계시다고 하면 도시적으로 개발하게 되었을 때 토지의 가치는 1000만 원까지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환지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대표적인 사업 시행 방식으로서 이 환은 교환의 환자입니다. 그리고 지는 토지의 지자입니다. 통상 수용 방식으로 각종 개발 사업하게 되면 개발 사업하기 전에 미리 현금으로 보상하는 형태이지만, 여기 환지 방식은 개발 사업이 완료된 때 현물, 땅으로 보상해 주는 것을 환지 방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원주민이 100만 원짜리 땅을 200평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도시개발 사업 결과 그 토지 가격이 1000만 원이 되었을 때 종전과 동일한 가치를 보상하게 되면 20평 보상하면 되죠.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전체 면적 중에 토지의 가치가 이렇게 차이 난다고 하면 10% 정도만 보상 형태로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을 도시적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한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도로, 공공시설, 주차장 등이 확보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개발 비용은 누가 비용 부담한다? 원주민이 부담하겠습니까? 시행자 부담하겠습니까? 원주민 부담하는 거 아니고요. 시행자도 부담하는 것 아닙니다. 시행자가 땅 파서 개발 비용 부담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도시개발 지역 중에 일부 땅을 공사 비용으로 충당하게 되는데, 그 땅이 바로 채비지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각종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비용을 대체하기 위한 매각 가능한 토지를 채비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채비지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각종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매각 가능한 땅을 채비지라는 것이죠. 이러한 채비지를 주택건설 용지로 제공하게 됩니다. 특별히 국민주택건설 사업 용지로 채비지를 매각할 수 있고, 매각 규모에 대해서는 채비지 총 면적의 2분의 1까지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매각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각하게 되었을 때 얼마에 매각하게 되는지 가격 문제를 우리가 함께 보십니다. 183페이지의 동그라미 2번은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환지계획 수립 전에 채비지 매각 요구하게 되면 사업체는 채비지를 환지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단지, 본이 기억나시죠? 바로 주택단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환지계획 수립 전에 채비지 매각 요구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한 개 아파트 단지로 조성한다. 그리고 2번입니다. 채비지의 양도 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감정가격 동일하고 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임대주택 추천오시고 조성원가 추천없습니다. 그러면 이 채비지의 매각 가격은 원칙적으로 감정가격입니다.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감정가격 또는 감정평가액이라 표현하는데, 감정가격이나 감정평가액이나 별반 차이 나는 것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저채비지의 매각 가격은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게 있습니다.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현재 농지 가격이 만약 100이라고 하면 이곳에 전기, 수도, 상하수시설, 여러 가지 통신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로 바꿀 수 있죠. 이러한 대지 조성 가격이 보통 저 2배에서 3배 정도 가격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지 조성 가격이 지하철역이나 또는 간선도로 교차점 주변에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하게 되었을 때 평당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으로 평가 내릴 수 있죠. 그리고 이후에 실거래 가격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채비지 매각과 관련되어서는 대지를 최초 만들었을 때 조성 원가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밖에 국민주택 건설하기 위한 땅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때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 가격과 관련되어 조금 차이점을 구분하면서 임대주택 건설하는 때에만 조성 원가로 채비지를 공급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최근 5년 사이에 계속 반복하여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용지 확보와 관련되어 수용, 그리고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 채비지, 이 세 가지를 계속 시험 문제 반복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별표해 놓고 꼭 공부해야 되겠죠. 4번, 5번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6번, 주택 자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용지 확보에 관한 사안들을 쭉 살펴보셨고, 이제 두 번째 살펴보는 것이 자금 조달입니다. 여기 자금 조달과 관련되어서는 최근 주택법령을 계속 개정하고 있는데 그 개정에 따라 작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1번 주택상환사채입니다. 그리고 2번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그리고 3번 입주자 저축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사항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놓으셔야 되는데, 만약 시험거리가 된다고 하면 주택상환사채가 단연 첫 번째이고요. 입주자 저축 제도와 관련되어서는 주관식 문제로 출제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사업특별회계는 주택종합계획이 과거에 있었는데 이 주택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이 현재 개정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 제도는 크게 시험거리는 될 수 없을 듯합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시험거리 아니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꼭 시험에 내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도 한 번 정도 살펴주셔야 될 겁니다. 우선 183페이지에 주택상환사채 별표해 놓습니다. 여기 주택상환사채는 민영주택의 대표적인 자금 조달 방법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주택상환사채는 말 그대로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를 주택상환사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채 발행하고 채권자는 나중에 주택으로 돌려받는 그런 방식의 자금 조달 방법을 주택상환사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상환사채와 관련되어서는 우리는 발행에 관한 문제와 그리고 상환에 관한 문제를 각각 정리하는 게 이쪽에 시험거리가 되게 됩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의 자본금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받은 때에만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동그라미만 해놓습니다. 최근 명칭을 개정했는데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개정된 명칭을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니은입니다. 사채 발행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한다. 그러면 주택상환사채는 주택법령상 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사채 발행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받은 때 주택 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주택공사의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발행한 사채를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데 이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사채는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파산한 때는 휴지 쪼갈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구입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 보증 받은 때에만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대통령이 정하는 등록사업자의 발행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문제 풀이 때 한번 살펴봅니다. 지급보증,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받아야 된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명칭 기억해 놓습니다. 최근 우리 시험은 유관기관의 임직원들이 자신이 출제위원이 되겠다고 인력공단에 신청하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 출제위원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직원이 출제하겠다고 하면 자기가 다니는 회사 이름 시험에 한번 낼 수도 있겠죠.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근 개정된 사항이고 명칭에 관한 사항들을 한번 신경 쓰시면서 지급보증기간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보십니다. 여기 주택공사가 사채 발행하고자 한다면 보증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채 발행 계획을 승인받으면 발행할 수 있지만 여기 등록사업자의 경우는 지급보증 등의 절차를 거친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채 발행 계획을 승인받게 되면 그제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채 발행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사채 발행하는 자 둘이죠. 지급보증 받은 때에만 발행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드립니다. 여기 지급보증은 주택공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직 등록사업자에만 적용되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 발행 방식으로서 우리 교재 보시면 액면가 그리고 할인 가격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여기 기명증권과 비교되는 것은 바로 무기명증권일 겁니다. 우리가 영화표를 구입하게 되면 그 영화표에는 내 이름 숫자 적혀 있는 것 아니죠. 그런 형태를 무기명증권이라 하고 어음수표라고 하면 내 이름 석자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형태를 기명증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택상환사채 발행 방식은 무엇이다? 기명증권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발행 방법과 관련되어 바로 니은번에 사채는 기명증권을 하고 이제 추정했습니다.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며 명의 변경 동그라미 놓으시고 성명, 주소 동그라미, 사채 원부 동그라미 놓습니다.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성명 동그라미 하시고 채권 동그라미 그리고 대항할 수 없다. 대항 동그라미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명증권과 관련된 특징으로서 첫 번째, 명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실 주택상환사채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주택상환사채는 상속하거나 저당 잡히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채권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죠. 그러면 종전 주택상환사채권자에서 상속받은 자로 명의 변경해야 되죠. 그런 명의 변경이 발생하게 되면 주택상환사채 원부에 성명, 주소 기재함으로써 명의 변경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명의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사채원부, 노트 공책입니다. 그 공책에 성명, 주소를 기재함으로써 명의 변경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채권자는 상환기간에 도래하게 된다면 자신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발행자와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 권리 주장을 법에서는 대항이라 표현하죠. 그래서 민법에 대항력이라는 말을 많이 보셨는데 이런 권리 주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항력 확보와 관련되어서는 주택상환 사채 채권에 성명 기재함으로써 사채 발행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주장과 관련되어서는 채권에 성명 기재함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명의 변경과 대항 구분하시는데 명의 변경 4글자였죠. 이 4글자는 사채홍보에 4글자 성명 주소 기재함으로써 명의 변경 성립하고 권리 주장 대항은 채권에 성명 기재함으로써 대항할 수 있습니다. 사실 중개사 시험에서는 이 명의 변경과 관련되어 채권에 성명 기재함으로써 명의 변경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현재 주택상사채는 기명증권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채권에 기명증권이기 때문에 뭐 들어야 된다? 성명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주택상사채의 성격이 기명증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권에 내 이름 석자 적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상환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주택상사채 발행했다고 하면 상환 기일이 도래하게 되면 상환하게 되는데 현재 주택상사채는 주택이라고 하는 현물로 상환하며 상환 기간은 3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발행한 날부터 3년 이내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안정적인 주택건설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중도 상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과 관련되어서는 현물 상환한다? 상환기간은 3년 이내이다. 그리고 중도 상환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를 토대로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이 바로 3번입니다.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사채 발행한 자는 발행 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는데 사채 상환함에 있어서 사채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그래서 채권자가 원한다면 현금 상환 가능한데 주택 건설 경기가 하향 국면이라고 하면 주택이 아닌 현금 원할 수 있죠. 그런 때는 현금 상환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상환 방식은 현물이지만 예외적으로 현금 상환 가능하다는 것 기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주택상사채 상환기간은 3년 초과할 수 없다. 상환기간은 3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3년이라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추천했습니다. 상환기간은 주택상사채 발행일부터 동원해 놓습니다.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을 한다. 공급계약 체결일 이걸 동원해 놓습니다. 16회 시험 때 공급계약 체결일을 적으라고 시험에 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환기간 3년 초과할 수 없고 발행한 날부터 주택 공급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이 3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택상사채를 발행하여 주택건설 작업을 마련한 등록사업자 등은 사채 발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 그 주택에 대한 공급을 사채권자와 계약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은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 방법은 선분양 후 시공이죠. 이렇게 주택을 공급하고 계약 체결하고자 한다면 사업계획 승인받고 착공 신고한 이후에 그 공정이 한 30% 정도 이르렀을 때 선분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 신고 이후 어느 정도의 주택건설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입주 예정자와 주택 공급 계약 체결 가능한데 이 정도까지 신속하게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공급 계약 체결 우리가 두 번째 다시 본다고 하면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착공 신고 이후 건축 공정이 30% 이르게 되면 주택과 관련된 시, 군, 구청장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 받고 저 승인 받은 이후에
신문에 분양 광고를 내게 됩니다. 이것이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들고 청약 신청하게 되는데 그 당첨자가 결정되면 그 당첨자와 주택의 분양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분양 계약이 바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발행 날부터 3년 이내 주택 공급 계약 체결해라. 상환 기간 3년 초과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정도라고 하면 주택 건설 사업이 대부분 진행된 상태이죠. 그래서 신속하게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도록 상환 기간을 법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상환 기간 3년 초과할 수 없다는 것 확인하시고, 저 3년 초과 3년이라는 것은 사채 발행한 날부터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그리고 4번 중도 상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예약, 양도할 수 없다라는 것 확인 없습니다. 그리고 5번 사채 효력.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발생되더라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사채 효력에는 영향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주택공사가 발행한 사채는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 유효하고요. 등록사업자의 경우는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 받았기 때문에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세되더라도 계속 유효하죠. 그래서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세되더라도 주택상사채 효력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법적인과 관련된 이야기 있는데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택상사채는 계속 시험 문제가 반복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주택법이 개정되기 전에 작년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 채권과 관련된 사항을 시험에 다룬 바 있습니다. 그 채권 제도가 다른 법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것이 주택상사채이거든요. 결국 자금 조절과 관련된 문제도 꼭 시험에 한두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지방자단체가 설치 운영한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입주자 저축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금 조달과 관련되어 사채에 관한 내용 함께 보셨고, 이제 두 번째 입주자 저축 제도를 함께 보게 됩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입주자 저축 제도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그리고 최근 만들어진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제도가 있습니다. 이제는 통합하여 주택청약, 종합저축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주자 저축은 바로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다. 그렇게 기억해 놓습니다. 종전에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제도를 두었는데 이것을 하나의 제도로 바꾸고자 주택청약, 종합저축 제도를 새로 신설했거든요. 결국 주관식 문제로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입주자 저축이란 말과 주택청약, 종합저축 둘 중에 하나가 빈칸 만들어지게 되면 그걸 채워넣는 게 이쪽의 시험거리입니다. 그러면 185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입주자 저축이란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말한다. 맨 마지막 줄 확인되시죠? 내가 입주자 저축 제도에 해당되는 청약통장에 가입했을 때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는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을 공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주택자라고 하면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 신청만 할 수 있는 것이 만능통장과 관련된 제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청약저축과 관련되어 우리 분양 신청하게 되면 당첨과 관련된 점수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통장과 관련되어서는 1,500만 원이 청약 신청과 관련되어 가장 높은 금액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500만 원이라는 것은 청약 신청하게 되었을 때 붙는 횟수가 150회라고 하면 10만 원을 계산했을 때 통장과 관련된 예치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만약 10만 원 이상 납부하게 된다고 하면 10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150에, 1,500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저 150회에 해당되는 사안에 2만 원 또는 5만 원만
통장에 돈을 예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분은 1,500만 원이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1,500만 원으로 1순위에 해당되게 되는데 이분은 그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통장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통장에 10만 원씩 낼 상황이 못 된다고 하면 아예 납부, 유예를 시켜놓습니다. 나중에 돈 준비되게 되면 한 번에 내지 못했던 것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전후에 채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청약통장 만들게 된다고 하면 10만 원씩 내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2014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자, 통장 거래하는 사람은 가끔 있거든요. 원래 통장 거래는 불법입니다. 그 통장 거래하는 분을 찾게 되면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1,500만 원 말고 프리미엄이라서 한 300, 400 정도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4월 달에 법이 개정되어 떴다방이 새로 만들어지는 신도시에 많이 난립했던 것 기억나시죠? 그때 이 청약통장 중에 청약 1순위,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분이 2명이고 무주택 세대 주의 거주기간이 한 10년 정도면 그때는 웬만한 아파트에 1순위에 당첨될 수 있는 통장이거든요. 그런 통장 들고 가게 되면 그때 그 자리에서 한 3천까지도 계산해 준 적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한 300, 400 정도 받을 때는 통장 거래하는 사람 별로 없었지만 3천, 4천을 준다고 하면 그때는 넘길 만도 하죠. 제가 불법 행위를 주장했나 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한번 쓸지 모르기 때문에 통장은 식구마다 하나씩 만들어 놓는다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주택 공급과 관련되어서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때 1세대 1주택 제도를 채택했다가 그 이후 법을 개정하여 1인 1주택으로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저 통장은 언제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마련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부대상과 관련되어 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과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주택건설 기준이 있는데 이 주택건설 기준은 관계 법규 시간에는 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사안들 위주로 따로 정리하고 보통 관리실무에서 주로 출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실 것으로 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으로 215페이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